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평가원 첫 번째 세계사 모의고사 6월 모평의 여러분의 결과는 뭐 대부분 다 실수치 않았으면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가 실수하고 이렇게 덤비지만 않았으면 45점 이상은 대부분 다 받지 않으셨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실수 안 하셨으면 만점이실 것 같고요. 아마 생각보다 함정이 많은 시험이었어서 좀 실수를 한두 개 정도는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실수 안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좀 개념 아시려면요 수능 개념 들으셔야죠. 얼마나 열심히 제가 찍었습니까? 수능 특강 좋았잖아요. 가서 들어주세요. 개념이 다 정리가 돼 있는 학생들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6월 모평 제가 볼 땐 워낙에 재탕 문제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요거 제가 총평해서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4대 문명 1번 문제 언제나 우리가 보는 문제 아닙니까? 각국사 작년 수능에 이어서 여전히 이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7번 문제 볼 때 여러분 제 생각 안 났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크테시폰 나왔는데 크테시폰 지금 맞춘 사람 진짜 전국의 강사 중에 몇 명 있나 찾아봐.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제가 다른 분들의 강의를 다 모니터링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크테시폰 이거 분명히 사산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 파르티아가 이게 핵심 문제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소름 돋았다며요. 그런데 제가 이번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이거 너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는 이거 수도 특집 했잖아요. 크테시폰 거기다가 인도의 그 왕조에 있는 것들 이거 꼭 봐달라 해서 제가 수도 특집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월 모평에도 이 패턴이 좀 유지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특히 수능은요 6월께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6월 때는 거의 더 직접적으로 나올 거예요. 올해는 수도 진짜 여러분 잘 봐두세요. 요거 정말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 무로마츠 막부 나왔고요. 아바스 바그다드 너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모평 문제랑 거의 흡사한 형태 문제가 나왔어요. 선지 답지가 똑같아 거의. 그러니까 술레이마니스 틀릴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정부 요게 이제 연표 문제로 해서 아마 여기 조금 까다롭지 않았겠나.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드린 거 정도가 아마 약간의 킬러 문제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고요. 중국사는 작년 모평 이후 계속 수능 내에서 한 4문제 많이 나와봤자 한 5문제 정도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국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통 언제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나치당 활동으로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조금 특이했었다. 나머지는 다 나올 만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뭐가 많았다? 함정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함정이 있었고 우리는 그 함정을 어떻게 극복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 문제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전형적인 1번 문제가 나왔고요. 가 나일강 유형 나왔습니다. 투탕카멘 미라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집트 문명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집트 문명인데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겼다? 더 볼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수능 개념 특강 완성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파피루스가 결과적으로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풀이고 이것을 뭉쳐가지고 종이 형태로 사용을 했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종이의 어원, 페이퍼가 여기서 나왔다 라고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정답 당연히 1번이고요. 2번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3번입니다.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새겼다. 철, 갑, 상어.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상나라 때 있었던 것인데 그냥 상나라 내지는 중국 문명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고요. 4번입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크레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미케네 문명과 합쳐서 에게 문명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5번입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어디겠습니까? 인도 문명 하셔도 되고요. 인더스 문명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길게 설명
요하진 않아 보이고요. 2번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야, 이번에 저도 문제 풀면서 와, 이번 출제진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표 문제 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연표 문제 이런 거 내지 마라. 이거 역사적 사고력에 문제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지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많이 꼬기 시작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이거야. 예, 이거야. 뭐냐? 자, 가왕조래요. 뭐 발문은 그렇다 칩시다. 황소의 난, 에헤이! 황소의 난 이거 어디예요? 당연히 당나라죠, 선생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전 이제 문제를 벌써 뭐 7, 8년 가까이 이렇게 쭉 세계사 기출문제를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풀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이야. 첫 줄이 이렇게 나오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요거는 쭉 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탐구투족이 나오고, 하하, 탐구투가 나와? 그러면 서하가 나와야 될 텐데 하면서 쭉 더 봤습니다. 뭐 이원호는 평소 아버지 이덕명에게 가에 대한 신화 노릇을 그만두자고 자주 말하였다라고 하고요.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봤더니, 자, 오래지 않아 그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이후 탐구투족은 가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많은 물자를 세패로 받기도 하였다. 아하, 세패를 받았대요. 세패를 지불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시옷으로 유명한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틀렸다라면 초반만 보고 황소의 난 나왔으니까 황소의 난은 당나라 말기 때 있었지? 그러면 당나라겠네? 라고 하셨으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선지 중에 당나라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요거의 정답 뭐였다? 송나라였다. 한번 가볼까요? 수호전이 유행했던 것은 명나라 때입니다. 명. 3번입니다. 조용조 제도가 실시되었다. 조용조는 대표적으로 당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당나라로 풀었던 학생은 2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요 마지막까지 잘 읽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하나 약속 하나 하세요. 이게 특히 이 세계사 푸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게 좀 약간 그 부심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타임 어택 없다. 우리 10분이면 다 푼다. 이런 학생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진짜 선생님 저는 세계사는 10분 안 걸려요. 막 이러고 뭐 자랑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2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끝까지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젠 등장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읽으세요. 우린 계산하는 문제는 없잖아. 그렇게 해도 15분, 20분이면 넉넉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푸시지 마시고 제발 이제부터 무조건 끝까지 읽자. 아셨죠?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 이걸로 여러분 만약에 최저 못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지.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한테는 30분은 부여돼 있으니까. 자, 왕안석의 신법이 추진되었던 게 송나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4번입니다. 윙강 룽먼 석굴 사원이 창건되었던 건 언제입니까?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서도 윙강이나 룽먼 석굴은 주로 그렇죠. 자신들의 정당성, 정통성 회복을 위해서 추진했었던 이민족 왕조였었던 북조에서 많이 유행했던 게 바로 윙강 석굴 사원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영제과 항구 등의 대운하가 건설되었던 건 어느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수나라가 되겠지요. 요렇게. 자, 저랑 진짜 여러분 약속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푸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풀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복습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냥 황소의 난? 황소의 난 나왔네. 그 당나라 맞지? 그리고 한참 뒤에 또 한 5분 뒤에 다시 살펴봐요. 황소의 난 당나라 맞네.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보라고. 끝까지 저랑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이 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기원전 465년경에 강력한 지진이 이 폴리스를 덮쳐 많은 시민이 사망했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헤일로타이가 일제히 봉기하였고 그중 일부는 이 이토메산의 이토메산에서 수년간 정한 끝에 자유를 쟁취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헤일로타이. 이거 제가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수능 완성, 특히 수능 완성에서 올해 요거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나 거짓말 안 해. 가서 찾아봐. 진짜야. 요 모평 찍기 전에 찍었어요. 그거. 그랬더니 이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스파르타. 스파르타에서 부자유민들, 특히 농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헬로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그러면 폴리스는 어디입니까? 스파르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스파르타는요. 솔론이 개혁을 단행하였다. 솔론이라든가 솔 베클페 기억나시죠?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등등이 나오면 다 이들은 어디? 아테네입니다. 선생님, 그 많은 폴리스를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거 없어. 아테네 아니면 스파르타예요. 아테네 아니면 스파르타예요. 특히 인물이 나오면 어디다? 솔페, 클페 이런 인물 나오면 다 아테네입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도 아테네예요. 밀로의 비너스 상을 만들었던 것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가 되겠고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였다. 여기에 있는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했었고요.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혼인을 장려했던 건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지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올해의 문제. 아마 요 4번 문제 말이야. 4번 문제 생각보다 틀린 학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풀고 나서 어디에서 틀렸을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문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 황제의 재위식이에요. 요건 황제의 재위식이. 그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 왕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황제의 재위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는 중국 허난성 리바오시에 있는데 길목이 좁고 경사가 심해 고사성어에 잘 어울리는 곳이랍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 문제 풀 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렇죠? 한번 조금 더 읽어봅시다. 가는 이 지역을 군사 요충지로 삼아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도 세냥 이거 제가 여러분 수능 개념 수능 특강 할 때 얼마나 제가 자랑했습니까? 이거 세냥 사람들 작년에 이 세냥이랑 아방궁 얘기 안 했었는데 내가 수업 때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했었던 거다. 이거 어디의 수도다? 진나라의 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물론 여기 내용들은 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 진나라의 시황제, 진나라의 대표적인 황제 누구겠습니까? 시황제죠. 세냥과 그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전국의 36개의 군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고사성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사성어로는 사실은 그 인물이나 왕조를 알아가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수도 세냥. 요거 작년 수능에서도 그대로 물어봤던 거잖아요. 봐주셔야죠. 그러면 여기에 황제는 누굽니까? 진시 황제입니다. 진나라가 아니고 진시 황제의 재위식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군국제가 시행되었다. 한나라 하셔도 되지만 한나라 중에서도 누굽니까? 한고주, 유방이 되겠죠? 이렇게 두셔야 되겠고요. 향거리선제가 도입되었던 것은 히읗. 특히 여기서 여러분 히읗이 나오는 거, 요 히읗 다 어디입니까? 한나라 아니겠습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틀린 학생들은 딱 3번 보자마자 진승오강이나 나왔다. 진승오강이랑 같은 진진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강력했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 혼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진승오강엔 아니에요. 진나라 때는 있었지만 진시 황제 재위 시기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문제 잘 읽어주셔야죠. 선생님 그러면 답이 뭐가 되죠? 좀 더 볼까요? 4번입니다. 균수법과 평준법이 실시되었다. 요건 누굽니까? 한나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히 가볼까요? 인물로 간다면 한나라의 누구요? 무제가 되겠죠. 비단길 개척했던 사람. 그 다음에 흉노 세력이 북쪽으로 밀려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흉노 세력이 북쪽으로 밀려났던 건 한나라잖아요. 한무제가 그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한무제도 했었어요. 요거 실제 한무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됩니까? 진시 황제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리장성 왜 싸웠어요? 그들 밀어 올리고 너네 더 이상 내려오지 마 라고 하고 만든 게 진시 황제의 뭐예요? 만리장성이잖아요. 요건 진나라도 되고 한나라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좀 치사한데? 맞아요. 좀 치사해졌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더 어려울 건 없었는데 요렇게 조금 이 지문 갖다 가지고 요게 좀 발문 가지고 조금 약간 함정들을 많이 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5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확실해요. 이거는 뭐 오답 시비도 없어요. 진시 황제가 살았을 땐 진승오강에는 없었어요. 죽고 나서니까 사후니까 정답은 무조건 뭐다?
5번이다. 생각보다 이거 3번으로 체크한 친구 많을걸? 예, 이제부터 우리 안 헷갈리면 돼요. 이제부터 안 헷갈리면 돼요. 너무 6월 모평 점수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잘 준비했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성급하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것만 우리가 대비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좋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발문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작년부터 점점 지문의 내용, 뭐 발문도 발문이지만 지문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법학자이면서 걸출한 이맘이며 인도의 수석법관인 가즈나위. 선생님, 저 이 사람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 가볼게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기를 델리는, 이제 지명이 나왔습니다. 델리는 이슬람 교도에 정복되었다고 한다. 나도 대사원의 벽면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또한 가즈나위는 가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를 열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포인트가 열렸네요. 델리를 수도로 한 첫 번째 이슬람 왕조를 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조는 뭐죠? 델리 술탄이죠. 델리 술탄이고, 이 델리 술탄 왕조를 열은 인물은 아이바크고, 그쵸? 이 아이바크가 나온다라면, 특히 델리 술탄 왕조라든가 아이바크가 나온다라면, 뭐 지지야를 통한 세금 정책으로 뭐 이 신도들을 늘렸다, 뭐 요 내용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쿠투브 미나르잖아요. 대표적인 건축물. 제가 직접 여기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샤쿤탈라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 우리가 개념적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단어 보면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뭔가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 어디다? 굽타다.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야마, 나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뭐다? 굽타 왕조다. 타지마할이 조성된 목적을 살펴본다. 이건 어디입니까? 무굴이죠.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진 이유를 조사했던 게 바로 델리 술탄 왕조 아니겠습니까? 쿠투브 미나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잘 읽어봤어야 돼요. 보통은 뭐 델리 시대 뭐 이렇게 뭐 이제 델리 술탄 왕조 뭐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형태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4번입니다. 대부씨름의 제도가 실시된 결과를 파악한다. 대부씨름의 제도 어디겠습니까? 오스만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알아본다. 자, 마라타 동맹 나오면 이건 일단 나라로는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 중에서도 누굽니까? 아우랑제부. 그렇죠. 아우랑제부가 자신의 이 선대 왕이었었던 아크바르가 지지야까지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부담에 처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지지야를 부활시키자 뭐 마라타 동맹이라든가 시크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바로 무굴 제국 시기의 아우랑제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5번 풀어봤습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사 문제가 뭐 전체 해봤자 4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서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없었어. 약간씩. 그러니까 못 풀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슬쩍 풀었다가는 좀 틀릴 수도 있는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가의 유민중 일부는 메콩강 하류의 지역에 정착했대요.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례로 3천여 명이 함께 이주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당시 이들은 자신들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가의 병사였고 만주족에 대항하다 광둥에서 이곳으로 망명해 왔다고 주장했대요. 자, 여기서 힌트가 몇 개가 있죠. 일단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건 명나라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힌트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못 찾으셨다면 제 강의 필기노트 보세요. 이자성에 의해서 1644년 명나라가 멸망했다. 나와 있어요.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났다 칩시다. 안 났으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요? 만주족에 대한, 그 이후 명나라 다음에 그 중원을 장악했던 나라가 왕조가 어떤 나라예요? 청나라잖아요. 청나라가 만주족이잖아요. 그렇게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만주족을 묻는 게 아니라 요 가를 묻고 있는 거니까 요건 다시 당연히 어느 나라겠습니까? 명나라죠. 자, 명나라는
군기처를 설치했다. 군기처는 어디입니까? 청나라. 요거는 그냥 군기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요거 충분히 다시 최근에 모평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나라 중에서도 어떤 황제? 옹정제.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던 건 누굽니까? 원나라 때 파스파가 만들었고요. 구품 중정제를 폐지했던 건 수나라 때고요. 그래서 요거를 폐지하면서 만들었던 게 수나라의 뭡니까? 거제, 과거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만한 병영제를 시행했던 건 청나라가 되겠고요. 그렇죠? 북부 베트남을 점령하였다. 이런 지문은 사실은 조금 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아니죠. 예, 근데 요게 작년 모평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요 형태가. 요게 언제냐? 명나라 때입니다. 요건 왕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명나라 때. 특히 요거는 영락제 같은 경우가 뭐 북부 베트남이라든가 몽골을 더 초기에 더 중원으로 북쪽으로 밀어 올렸다.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요것도 명나라 것이니까요.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아시려나? 저는 일단 어쨌든 인터넷 강사잖아요. 강사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강의를 뭐 이제 30강, 40강 이렇게 그 전체 개념 강좌를 쭉 치잖아요. 그러면서도 올해 이 문제 정말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읽고. 근데 딱 그게 모평 문제 같은데 특히 수능 때 작년 수능에 파르테 나올 때 막 찌릿했거든요. 저도. 예. 근데 올해 요거 보면서 난 다시 한번 찌릿했어.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이 기분을 아실란가 모르겠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나 왕조래요. 자, 근데 가와 나는 한과 여기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한나라와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하여서 특히 요 사이에 요 한나라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고요. 그 시기에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파르티아다.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파르티아 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뭐 아시리아나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지만 파르티아가 다시 나온다면 요 파르티아의 수도가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수도 정리 한번 쫙 해드렸어요. 크테시폰. 근데 이 크테시폰은 파르티아의 수도이자 어디의 수도라고도 했었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이기도 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크테시폰은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그럼 크테시폰도 좀 나와 있는데 이 가가 파르티아인 거는 어떻게 아셨나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나가 여기가 인도고요. 인도는 여기가 인더스강이고 여기 겐지스강인데 인더스강 유역 일대만 차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쿠샨 왕조예요. 자, 쿠샨 왕조는 시기적으로 1에서 3세기까지 기원 후 1에서 3세기까지 있었던 인도의 왕조고 그것을 제가 하면서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제가 특별히 마우리아 왕조랑 쿠샨 왕조랑 수도 반드시 기억해줘라. 그래서 프라가 나오면 쿠샨 왕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파르티아, 나는 쿠샨 왕조예요. 특히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언제? 시기적으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가 파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요 시기니까 요 시기에 쿠샨 왕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잖아. 요게 완전 트렌드 문제잖아요. 2020년 9월 모평부터 9월 모평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몇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요 크테시폰으로 지금 수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 이건 너무 매력적이야.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크테시폰은 근데 문제 내기도 편해. 왜? 파르티아의 수도이자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수도가 크테시폰이잖아요.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정리하자면 가는 파르티아, 나는 인도의 쿠샨 왕조입니다. 자, 갑니다. 마니교가 등장하였다. 선지 보세요. 마니교가 등장했던 건 어디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셨던 출제진의 의도는 정확히 뭡니까? 너 이거 크테시폰이라고만 한다면 파르티아의 수도이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이 두 개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옆에 거 보면서?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지문에서 찾아갔어야죠. 그럼 우리는 얘기해 줘야죠. 우린 구분할 수 있어요. 완쌤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면 기억은 아니죠. 됐죠? 니은입니다. 자, 가는, 즉 파르티아는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웠던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여기 들어갑니다. 되셨죠? 디귿입니다.
선생님 이란 계통 뭐 이런 거 없지 않았나요? 제 강의 필기노트 보세요. 이란 계통의 파르티아가 세웠다 다 나와 있어요. 예. 디귿입니다. 나는 즉 쿠션 왕조는 인도의 쿠션 왕조는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달했던 게 쿠션 왕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다 필기노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 강의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20문제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린 마법 필기노트에서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 자신해요. 예. 그게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볼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만 계속 반복해 주셔도 우리 얼마든지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리을입니다. 나는 에프탈의 침략을 받아 쇠퇴했던 건 어딥니까? 굽타죠. 특히 굽타 왕조는 4에서 6세기까지 있었으며 여기가 인도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역에 같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을은 아니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 되셨습니까? 7번 문제. 저를 소름 돋게 했던 바로 그 문제.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러한 저의 소름이 여러분의 수능날에 그런 딱 그 기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수능 만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선생님. 올해 작년에 뭐 작년 재작년 다 그랬었잖아요. 올해도 제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8번입니다. 가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명문 무사 가문 출신인 그는 고달고 천황의 막부 토벌에 가담했다라고 하고요. 자,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입을 막느라 쇠퇴해진 막부. 요거 어떤 막부입니까? 자, 일본의 막부가 나온다면 유성환 넌 참 가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기억나시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가 되는데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에 시작했고요.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 에도 막부는 17세기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원의 침입이 있었던 게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13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게 거의 몽골 아닙니까? 그러면 요 가마쿠라 막부 때 들어왔던 게 원의 침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죠. 그렇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명맥을 잇지 못했다고 하고요. 자, 얼마 후 그는 천황과 갈라서고 동생과 함께 교토를 중심으로 가를 새롭게 세웠대요. 자,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세워진 게 무로마치 막부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수능 완성에서 요것도 정리해드렸어요. 지역도. 그래서 교토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게 무로마치 막부다. 되셨습니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무가의 우두머리로서 가를 이끄는 한편 선종을 옹호하며 선승, 무소 소케길에 후원을 하였었고요. 뭐 사원도 건립하는 불교 활동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고요. 가봅시다. 난학이 융성했던 건 에도 막부가 되겠죠. 견수사가 파견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수나라 때 보냈던 파견단 아닙니까? 수나라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겠죠. 와카 문학이 등장하였다. 겐지 이야기 가와 기억나십니까? 가나라든가 와카 그다음에 겐지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어느 시대다? 해이안 시대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국풍문학이라고도 한다. 가만무역. 아하, 우리 한번 뭐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미음, 명, 무로마치, 감합. 미음. 맞죠?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감합무역이 행해졌었던 거 무로마치 막부의 감합무역. 맞습니까? 요때 딱 요 단어 들리는 순간 제 목소리 안 들리셨나요? 미음, 명, 무로마치, 감합.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상킨 고타이 제도가 실시되었던 건 당연히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로 와보도록 할게요. 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모평에서도 아바스 왕조가 나왔었는데 딱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는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성립했다. 이거 아바스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뭐 못 찾았어도 돼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점차 시아파를 탄압했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핵심 단어죠. 수도를 동쪽에 바그다드로. 바스바그다드.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할 때 제 강의 할 때 이거 유치해 이랬는데 이거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아마 그랬을걸? 바스바그다드. 바그다드 나오는 순간 아바스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뭐예요? 아바스지 뭐.
뭐 여기에 뭐 알고리즘 나왔다 이런 건 필요도 없어. 아바스 바그다드 우마야 다마스쿠스. 기억나시죠? 아바스 바그다드 티무르 삼마르칸트 사파비 이스파한. 기억나십니까? 자, 이스마일 1세 이에 건국되었던 건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요건 사파비.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것은 이슬람 세력이래도 되지만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어느 세력? 정통 칼리프. 3번입니다. 몽골 세력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던 게 아바스 왕조네요. 요거는 작년 6월 모평 문제랑 요 선지가 정답지가 너무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던 건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투르뿌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했던 것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죠.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그래서 소는 뭐가 맛있다? 투뿔이 맛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투르뿌아티에 전투, 아바스 왕조는 아바스 탈라스. 예,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를 이겼던 게 아바스 왕조. 예,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 한마디 하죠. 가 임마! 예, 카를로스 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를 막았던 게 투르뿌아티에 전투. 소는 투뿔이 맛있다.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가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카라만의 총독에게라고 나오고 있고요. 군주 중에 군주인 가가 카라만의 총독에게 인사를 전하노라. 그대가 총독으로서 카라만을 부강하게 만들면 그대는 나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 아라비아 등을 정복한 부친의 뒤를 이어. 여기 여러분 저는 오히려 문장 조금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잠시 뒤에 한번 요 문제 풀어드리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뒤를 이어 난곡불락의 요새인 베오그다르들을 함락한 이후 모하치 전투에서 승리하여 헝가리를 정벌하였노라. 승리를 거둔 군대를 주둔지로 돌려보내고 궁정으로 개선하였다. 나는 지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제압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빈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헝가리를 정벌했다. 빈을 포위 공격했다. 이거 누굽니까?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6월 모평 문제랑 거의 같은 주제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이거 술레이만 1세니까 이거 정답지도 똑같거든요. 먼저 풀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 노란색 제가 왜 밑줄 쳐놨는지. 몽골 제국의 그 재건을 내세웠던 건 티무르가 되겠죠. 예, 그가 세웠던 제국 내지는 왕조가 티무르 왕조 내지는 제국이 되겠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거의 이스탄불로 이름 바꾸면서 또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거는 오스만 제국의 메메트 2세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게 누굽니까? 셀림 1세고 요 셀림 1세에 대한 설명이 딱 요 설명이잖아요. 나는 예루살렘과 아라비아 등을 정복한 부친, 그 부친이 셀림 1세예요. 셀림 1세의 아들이 술레이만 1세야. 근데 지금 술레이만 1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은 지금 모평 문제에서 계속 나머지 선지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게 수능 때 본 문제로 한번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꼭 눈여겨서 잘 봐두세요. 셀림 1세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게 요게 16세기거든요. 셀림 1세 아들이 술레이만 1세. 벌써 작년 6월 모평, 올해 6월 모평에 술레이만 1세가 계속 등장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나온다라면 셀림 1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4번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했던 것은 누굽니까? 이건 아바스 왕조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죠. 유럽 연합 함대를 물리쳐 동지중해를 장악하였다. 요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작년 6월 모평 문제와 나왔었던 술레이만 1세의 정답이랑 완전 비슷해요. 완전 비슷해요. 문구 살짝만 다르고 약간 조사 살짝만 다르고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래서 요렇게 역시 이 세계사 문제는 뭐다?
계속적인 반복이다.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문제, 거기다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 문제들 반드시 잘 봐주시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풀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점 있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10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입니다.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주장을 철회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의 주장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신의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뿐 교황에게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벌부 판매도 부당합니다. 저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행해졌었던 여러 당시의 이 교회 권력의 행태에 대해서 교황의 전액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바로 그 누구겠습니까? 루터가 되겠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언제요? 1517년에 이렇게 하게 되었었죠. 요 루터와 함께 나왔던 인물은 뭐 칼뱅 같은 인물도 같이 있는데 어쨌든 여긴 루터가 나왔네요.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회를 설립하여 선교 활동을 펼쳤던 인물은 로욜라라는 인물입니다. 로욜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2번입니다. 크리스트교 강요를 지필하여 예정설을 주장했던 인물은 칼뱅.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주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데카메론을 저술하여 타락한 사회상을 풍자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보카치오가 되겠죠. 보카치오가 되겠고 4번입니다. 우신 예찬을 출판하여 성직자의 부패를 고발했던 인물은 에라스무스 아니겠습니까? 에라스무스. 특히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교회의 잘못을 비판했던 인물 루터가 되겠습니다. 16세기 초에 나오게 되었었죠.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의 이제 멕시코일 때 테노치티틀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나온다라면 실제 두 제국이 있죠. 이쪽에 있는 이 지금의 멕시코 일대에서 나왔었던 아스테카 문명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아스텍 문명이라고 했었던 요 아스테카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거기 아니겠습니까? 요 일대, 여기 안데스 산지에 여기에 일대에 있었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잉카 제국이 있죠. 네, 이것은 잉카 제국을 물어보지 않고 아스테카 제국을 물어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만약에 여기 문제가 나온다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코, 잉피나. 이거 둘 다 어쨌든 둘 다 누구한테? 에스파냐한테 정복을 당했는데 이 정복자의 이름이 가끔 물어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 조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 그래서 딱 제 이제 눈안에 딱 가게 되면 제 조카 은우가 삼촌 이러면서 막 뛰어나오다가 아코 쓰러져요. 막 또 애들은 또 막 흥분해서 뛰어오니까 아코! 근데 무릎이 깨졌어. 좀 피가 나. 애들은 근데 아파서 울기보단 피 보면 울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아코! 하고 딱 넘어지더니 잉피나! 기억나십니까? 아코! 잉피나! 그래서 이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게 멸망당했고요.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게 멸망당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만든 거 아니죠. 여러분 제 강의에 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더 읽고 갑시다. 자, 이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은 수도에 있는 섬에 건설되었어요. 중심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왕궁과 신전 등이 있었고요. 자, 도시 안에는 많은 운하가 건설되었고 도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둑길도 있어 왕래가 편리했답니다. 자, 도시와 인근 촌락들의 인구가 약 3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요 테노치티틀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저 위치로 아스테카 문명임을 알 수 있었고 요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볼까요?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도와 전투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와의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의 활약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승리했던 바로 그 전투가 아도와 전투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코르테스에 의해 정복되었다. 아코! 예, 아즈테카는 코르테스에 의해서 정복되었죠. 예, 피사로는 피나. 잉카 문명은 피사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예, 포토시에서 은광을 개발하였다. 이게 지금 볼리비아에 있는 것이고 잉카 문명 일대의 그 일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입니다. 아메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했다고요? 아즈테카 문명이? 노예 수입은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이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잉카 문명과 아즈테카 문명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극도로 죽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게 되잖아요. 막 전 인구의 막 5%, 7%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 큰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데려오게 되면서 오게 되는, 이게 바로 유럽 사람들이 했었던 대서양 삼각무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스테카 문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쿠스코에 태양 신전을 건설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잉카 문명에 대한 설명이죠. 12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볼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다 무난한 형태의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 구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요 그림만 해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 그림은 이아생트 리고가 그린 가의 초상화라고 한대요.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답변, 이 작품은 절대군주인 가를 묘사하고 있대요. 자, 궁정의 발레 공연에서 아폴론 역할을 맡아 태양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그가 타이츠를 착용한 모습이 흥미롭대요. 자, 10cm가 넘는 하이힐은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 작품에 나타난 복장과 여러 소품들은 절대 군주의 권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 루이 14세가 되겠죠. 루이 14세. 자, 루이 14세뿐만 아니라 뭐 영국에 나온다라면 옆으로 잠깐 봅시다. 영국으로 따지자면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엔 루이 14세 등등이 있었고요. 에스파냐에는 누가 있습니까? 펠리페 2세가 있고요. 자, 동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러시아에서는 누가 있었고요? 펴트르 대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 지금 이제 독일 지역 일대 프로이센에선 프리드리히 2세가 있었다 정도, 대표적으로 이 정도 인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콜베르를 등용했나요? 그렇네요. 정답 1번이네요.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인물은 누구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던 것은 이제 프로 이센이 되겠죠. 프로 이센에 해당되는 것이고 루이 14세랑은 관련이 없고요. 자, 4번입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펠리페 2세. 1571년 슐레지엔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슐레지엔 지역은 프리드리 2세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모평 문제와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문제 정도는 이번 6월 모평 문제를 분석해 보면 3문제 정도는 작년 6월 모평 문제에서 주제가 똑같고요. 작년 수능이랑 똑같은 것도 한 3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모평 문제랑 주제가 똑같은 건 요거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모평 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와 주제가 똑같은 게 7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계속 기출문제를 강조하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4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가의 통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베르디는 음악으로 민족의식을 고양했대요. 자,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 잃어버린 조국, 아름다운 나의 조국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여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간섭에 맞서 가의 통일을 추진하던 샤르 대장의 국왕, 여기가 핵심 단어네요.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 어디의 통일운동입니까?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특히
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독일의 통일운동과 같이 한다고 했었죠. 19세기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그러니까 이 독일의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건 프로 이센이고, 프로 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하면서 이탈리아가 땅 조금 얻어가고요. 지금의 그 뭐 베네치아 일대 얻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 이센이 프랑스 또 장악하면서 또 어디죠? 교황령 얻어가면서 나름 약간 어부지리격의 통일한 측면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도 같이 맞아 떨어진다. 특히 여기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주요 관광지마다 있을 때 동상에 나오면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다. 이 인물 말고도 뭐 마치니라든가 뭐 가리발디라든가 뭐 카보우르 이런 인물들 나오면 다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이다. 요거 말씀드렸었죠.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라인 연방이 결성되었다. 라인 연방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나폴레옹 때예요.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의 세력권 하에 들어가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라인 연방 내지는 라인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어디요? 영국에서 19세기 노동자들의 참정권 강화 운동, 선거권 강화 운동이 되겠고요. 가리발디가 시칠리아를 정복했던 게 바로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하나이기도 하나요? 당연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식인들의 부나로드 운동이 벌어졌다. 이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민중 계몽 운동. 이 부나로드가, 부가 영어로는 into, 나로드가 러시아어로 영어로 따지자면 people, 민중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바꿔놓자라는 계몽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부르샤인샤프트 학생조합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건 지금의 독일 지역 예나 대학이라는 대학 일대에서 일어났었던 자유주의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볼게요. 자, 노동자, 병사, 농민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타도되었습니다. 임시정부 강요 대다수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가는 모든 나라의 인민에게 민주적 강화를, 가가 민주적 강화를 모든 전선의 휴전을 지체 없이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휴전을 제한한대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타도되었대요. 이것은 언제입니까?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입니다. 근데 러시아 혁명은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월 혁명이 있고요. 11월 혁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러시아력으로는 어떻게도 표현된다고 그랬죠? 2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10월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러시아력이랑 좀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도 두 개가 같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요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3월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임시정부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상당히 좀 전쟁 중이었잖아요. 왜?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1914년에서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었었고, 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게 요 러시아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 바로 사실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렇게 세계전쟁, 전쟁 중이다 보면 물가는 폭등하고요. 민중들의 삶은 워낙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젠 전쟁이 끝나나 보다 기대했었는데, 여기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사실 이게 전쟁에서 빠지는 데서 좀 약간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누가? 볼셰비키 혁명, 즉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레닌을 주도해서 나타났었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가는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에서 나타난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 레닌 정부 내지는 11월 혁명에서 만들어졌던 바로 그 소비에트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자, 특히 여기에서 했었던 것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다고요? 독일과의 강화 협상, 휴전 조약을 종전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 조약 이름이 뭐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이름이 좀 어렵죠? 뭐라고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셨죠?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합시다. 가는
지주와 귀족, 수도원이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농민위원회가 관할하게 하고 군대를 철저히 민주화하여 병사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노동자 생산관리를 확립하고 도시의 곡물이 농촌에는 생활 필수품이 공급되도록 배려하고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다 병사 농민들이여 혁명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혁명 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11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그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1번입니다. 농노해방령이 발표되었다. 농노해방령은 알렉산드르 2세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혁명과는 상관이 없고 이건 19세기 중엽했습니다. 2번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이 뭐에 대한 종전조약이죠?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입니다. 러일 전쟁이 언제 있었어요? 1904년에서 05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고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건 1917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종전조약했던 게 1918년 초에 있었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피해 일요일 사건을 초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1905년, 즉 러일 전쟁 중에 있었어요. 네, 러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러일 전쟁 중이다 보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러시아 황제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의 이러한 좀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이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냥 총으로 이 난사를 해버리면서 아주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공식 발표가 한 200명 정도 죽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 그날이 마침 또 일요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교적으로는 주일, 성일이었던 것이 바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되겠고요. 신경제정책을 시행했던 게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경제정책, 이건 NEP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있었죠? 1921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름이 바뀐 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1922년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던 것은 이건 소련의 해체와 함께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1990년대 등장했던 것이니까 이것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좀 안 쓰던 용어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 시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국의 개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메이지 14년 천황은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미에게 메이지 23년까지 국회를 개설하라는 칙류를, 즉 명령을 내렸대요. 이 칙류에 따라 제국헌법 공포 이듬해에 의회가 개설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로써 막부가 타도된 이후 의회가 개설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근대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막 메이지 몇 년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자, 메이지 정부가 나오게 되었던 게 에도 막부가 끝나는 해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1868년이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었고 이게 바로 메이지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막부가 타도된 이후 요게 바로 이렇게 되고요. 의회가 개설될 때까지 요것을 우리가 흔히 뭐 일본 제국의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요게 언제냐면 1890년에 첫 의회가 개설이 돼요. 선생님 이거 다 암기했어야 되나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보시면 어떨까요? 헌법, 제국헌법의 공포 이듬해 의회가 개설됐다고 그랬죠. 제가 제 강의 필기 노트에도 보시면 일본 제국헌법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1889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듬해에 나온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요? 1868년부터 1890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90년까지의 요 20여 년의 시간. 정확히 한 22년 정도 되겠죠. 요때 메이지 정부에서 했던 일.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은 뭐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이런 걸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 시기에 물어볼 땐 지금은 너무 많이 물어봤는지 조금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한론을 제기하는 정책. 정한론이 뭐죠?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론이에요. 무슨 이런 나쁜 생각이 다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안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건 당시에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언제입니까, 선생님? 이건 정확한 연도를 여러분이 아마 찾으셔도 정확히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쯤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보통 그러면 요 언저리부터 70년대 초반, 요때가 한참 이 정한론이 많이 제기될 때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초에 한국사 아마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실제로 막 정벌을 하자라는 막 생각도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걸 실행에 옮기진 않고, 그 이후 왜 실행에 또 안 옮겼냐? 그때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운요 사건 75년도에 있었고 1875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해인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그게 약간 다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론이 제기되었던 게 요 시기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지 찾아가야 되겠죠? 진주만 기습 공격에 참여하는 군인. 진주만 기습 공격, 기습이 언제 있었죠? 1941년입니다. 1941년 진주만 기습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방공협정 체결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자, 이 방공협정은 삼국 방공협정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디랑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맺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1937년에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미일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지켜보는 관리.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어떻게 되는지 1858년이에요. 그러니까 미일 화친조약이 54년도에 있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58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5번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무슨 조약에 대한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죠? 청일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 청일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1894년에서 95년에 있었습니다. 즉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체결되었어요. 요거보단 조금 벗어나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요거 5번으로도 좀 체크한 학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나마 5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역시 뭐 제국주의 문제 빼놓을 수 없겠죠? 대표적인, 이번엔 제국주의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식민 지배 야욕을 앞세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토지와 자원의 약탈을 정당하기 위해 책임감을 내세웠대요. 유럽 밖의 야만인에게 문명을 전파할 책임이 유럽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는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백인들의 짐,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어쨌든 그땐 그랬답니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은 최대한 많은 아프리카 땅을 집어삼키려는 광란의 경쟁에 뛰어들었답니다. 가는 이집트, 우간다 등을 점령하였다. 이집트를 점령했다. 가는 어디겠습니까? 가는 영국이죠. 나는 알제리, 마자가스카르 등을 차지했던 게 나라입니다. 나는 어디입니까? 랑스, 프랑스죠. 이번엔 제국주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리비아와 소말리와 토고 등도 열강에 점령되었었고요. 리비아는 이탈리아에게, 소말리아도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이 토고는 어디인지 아세요? 토고? 센잠, 카메룬, 토고, 독일 등도 다 점령이 되었었고요. 20세기 초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딱 두 나라만 빠지죠. 어디? 라이베리아랑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근데 싸워서 이겨냈던 나라는 에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도 좀 운이 좋았어요. 일단 그나마 제국주의 중에서 가장 약했던 이탈리아랑 싸워서 에티오피아가 이기죠. 그게 바로 아도와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풀었으면 문제 찾아가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반표하였다. 맞네요. 어렵지 않게 1번 찾아갔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영국은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던 건 언제입니까? 프랑스고요. 요거 연도 기억하실까요?
1887년. 예, 한두 문제씩은 딱 연표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3번입니다. 프랑스는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영국이고요. 프랑스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헤레르족의 봉기를 진압했다라고 하는데 헤레르족의 봉기를 진압했던 건 어디입니까? 독일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나는 모로코에서 2차례 대립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모로코 사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로코 사건은 1905년, 1911년 이렇게 2차례가 있었는데 어디랑 어디입니까?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두 나라 이런 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은근히 이런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쉬웠겠지만 이렇게 인물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 물어보는 게 특히 보통 나온다면 마오쩌둥이라든가 뭐 덩샤오핑 이렇게만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건 좀 약간 특이한 형태로 좀 물어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총리께서는 중화민국의 약법을 수호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토벌하려 하셨습니다. 이후 군벌 세력이 확장되었을 때 총리께서는 황푸 군관학교를 세우고 국민혁명군을 창설하여 북벌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네요. 나는 총사령관으로서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북벌을 타도하여 국민혁명을 완수하였고 국가의 독립적 지위도 쟁취하였다. 아하, 북벌을 완성하면서 국민혁명을 메이드 시킨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그러니까 순원의 후계자 격이 되겠죠. 특히 뭐 국민혁명군 북벌했다, 국민혁명 완수했다. 이게 바로 장제스가 되겠고요. 1번 보겠습니다. 인민공사를 조직했다. 인민공사 언제 조직되었죠? 1958년입니다. 58년에 나왔었던 이 대약진 운동 중에 그 기구로서 만들었던 게 인민공사가 되겠고요. 이것은 누구요? 마오쩌둥이 했던 것이 되겠고요. 시안 사건으로 감금되었던 인물이 장제스가 맞지요. 정답 2번입니다. 자신의 부하였었던 장쉐량에게 가서 야, 너 왜 빨리 공산당 토벌 안 해? 빨리 해 임마! 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부하한테 잡히는 바로 그 사건이 이 시안 사건이 되겠고요. 이 시안 사건은 1936년에 있었고 이것과 함께 바로 그 다음에 터졌었던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2차 국공합작의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였었다. 요거 1905년에 결성했었고요. 누가 결성했습니까? 순원이 결성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변법자가운동을 추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변법자가운동은 1898년도 뭐 캉유웨이라든가 량치차오 같은 인물. 요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캉유웨이, 량치차오 딱 네 자죠. 변법자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물로만 따지자면 그렇게 우리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태평천국운동은 홍수전, 그 다음에 양무운동은 이홍장 진국번, 그 다음에 변법자강운동은 캉류웨이 량치차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황제제도 부활을 시도했던 인물은 여기 나와 있는 위안스카이, 한자 그대로 읽으면 원세계라는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의 인물 문제로 나오자면 뭐 덩샤오핑 아니면 마오쩌둥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장제스가 좀 나왔던 게 조금 특이했고요. 아마 19번 문제가 그나마 이쪽 이 뒷부분에서는 제일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가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는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 사회적 약자, 집시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을 학살했답니다. 학살한. 무시무시하네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만행은 전례가 없이 참혹한 것이었다. 집권과 더불어 유대인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던 가는 전쟁 중에 결국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에 착수했대요. 그것은 유대인의 절멸, 전부 완전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 유대인들을
등의 가스실이 구비된 수용소로 이송시켰고요. 많은 유대인이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살되었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권이죠? 나치당. 히틀러의 정당이었었던 나치당이 되겠습니다. 나치당 정권인데요. 요거 나치당 정권의 요 정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건 선생님 정확히 몇 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나치당이 제1당이 된 것은 1932년이고요. 그다음에 나치당의 최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히틀러였죠. 이 히틀러가 총리가 된 것은 1933년이고요. 이 히틀러가 대통령과 총리를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걸 총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총통이 된 것은 1934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3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 4년으로 볼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는 뭐 의원 내각제라든가 대통령제 형태로 그냥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 당시에 그 우리가 여러분 그 뭐 법정 같은 데서 배우는 그 이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틀이 당시에 독일은 좀 약간 합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시작이 32년이냐 33년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32년으로 봐도 3년으로 봐도 4년으로 봐도 돼. 즉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1930년대 초에서 이게 1945년까지 가거든요. 45년까지의 시기를 알겠니? 라고 묻는 거야. 요거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걸로는 안 물어볼 테니까. 문제 보세요. 보자고요. 1번입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연맹 언제 창설됩니까? 1920년에 창설되죠. 카이로 회담이 성사되었다. 1943년. 카이로 얄타 포츠담, 카얄포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얄타 포츠담은 전부 다 1945년에 있었고 카이로가 제일 먼저 있었는데요. 그게 1943년에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정확히 들어가잖아요. 네, 정답 2번이에요. 3번입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최된 거 아닙니까? 언제죠? 1919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전범 재판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닙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니까 요거 바로 이유죠. 예, 그러니까 요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파시스트 당의 로마 진군이 단행되었다. 1922년. 요 그 선지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연도 문제 물어볼 때 정말로 많이 물어봤던 바로 그 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두셨으면 언제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요것을 억지로 그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없어 보여요. 예, 그렇지만 좀 제가 팩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1930년대 초에서 45년까지 정도만 보셔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9개국 대표가 모여 국제회의를 열었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었으면 반둥회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나라들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두드러진 공통점이 없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일치했대요. 바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통치를 겪었거나 그에 맞서는 반식민주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랍니다. 이들은 식민주의가 이제 군사적 침략과 영토 점령이라는 노골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지배라는 형태로 바뀌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는 식민주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각국 대표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고요? 반둥회의가 되겠고요. 이 반둥회의에서 발표된 것이 평화 10원칙이 되겠죠. 평화 10원칙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반둥회의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 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있었던 바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냉전 체제라는 체제가 있었어요. 콜드 워. 냉전 체제가 있었는데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던 건 언제냐면 1947년 무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시작되었었고요. 이 냉전 체제의 극을 보여주었던 게 여기 중간에 있었던 50년대, 60년대 그런 그 일들이죠. 결과적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6.25 전쟁도 냉전의 좀 격화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것도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것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19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이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냉전이 좀 완화되다가 이제 80년대 오면서 당시에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였었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같은 개혁 개방 그 정책을 1980년대 중반, 85년 전후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도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고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1990년에 통일하고 그 이후 소련이 1991년도에 완전히 이제 해체되면서 냉전이 그 이후 이제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요 패턴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냉전 체제라는 건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이제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 대결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열강들의 그 강대국들의 피해를 봤거나 여기 표현 그대로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겪었거나 혹은 이러한 당시에 있었던 식민주의에 반대했던 이들의 움직임, 즉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들은 당신들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당신들의 편에 서지 않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제3세계 운동 내지는 제3의 길 운동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제3세계 운동의 대표적인 게 1955년에 있었던 반둥회의라고요. 이건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동맹 뭡니까? 우리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우리는 당신들의 그 동맹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할 거다? 중립에 서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나라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그렇게 우리는 중립주의를 표방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반둥회의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고요. 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계기는 이쪽에 있는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이어졌던 건 EU가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을 결성하였다고 하는데 코메콘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즉 공산권 진영에서의 경제적인 협조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코메콘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였다. 요것이 이제 1차가 있고 그 여러 개 있는데 1차 전략무기 제한협정은요. 당시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197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요거 평가 문제도 나왔으니까 아마 여러분 앞으로 시험에서 요 연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요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세계사 할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까지 해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참 요 말씀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점 받으셨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세계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조금만 난 저 다 맞았네? 이거 금방 다 풀었는데? 이거 뭐 앞으로 계속 100점이겠네? 아니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번에 원하시는 만큼 못 보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 필기 노트나 혹은 제 교재나 혹은 수능 특강 교재에 들어가서 보세요. 없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한 문제도 없다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에서 나왔어. 그러면 역시 세계사는 복습이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암기하냐가 문제구나.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만 좀 해주시면 세계사는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완쌤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좋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 완성에서 제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쭉 같이 수능 개념이나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수능 완성까지 쭉 따라와 주시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에 뭐 라이브도 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지금에 있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꼭 잘 찾아와 주셨으면, 제 개인 뭐 SNS라든가 혹은 뭐 여러 저희 루트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게시판 같은 거 잘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그때도 만점 시험지를 휘날려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